자, 최근 국방과 외교 분야 이슈들이 계속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셨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아침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글쎄 그냥 또 그렇게 한번 확 질러놔야 뭐 이해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지난주에 우리 김종대 의원 나오셔가지고 이 해병대 수사반복 논란 얘기하면서 팩트를 알려주시니까 네. 와, 우리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30만이 이렇게 금방 돼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구나. 원래 지난주에 될 게 아니었는데 예. 이 조회수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좀 뭐 경이로운. 50만 갑시다. 아, 그래야죠. 빨리 오시면 가죠. 예. 왜냐면 우리 김종대 의원이 했던 게 6일 전에 나온 그런 그 뉴스였는데 네. 오셔서 한 말이 5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해병대사 번복 논란 얘기하면서 그때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태풍 흰남노 나왔을 때 네. 대통령에게 기쁨을 주었던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 이게 그 당시 말의 취지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제 민주당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회의하는 데 갔더니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네. 이렇게 그 판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찍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한테 제가 넘겨주면서 예. 그거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혹시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어제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어이가 없네 이분들이 진짜. 네. 손발이 안 맞네. 어쨌든 그 서영교 의원이 팻말을 네. 2개나 들고서 와가지고 여기 봐라, 임 사단장이 여기 뒤에 있다. 예. 대통령 옆에 있고 곤란할 때 뒤에서 해결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과실이 있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일단 제가 그 얘기는 좀 맥락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대통령하고의 특수관계는 더 없을까? 그 수해 때 잘 보인 게 달까? 그렇죠. 예, 또 MB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거 이런 인연이 작용한 거는 왜 그 뒤에 더 구체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보직 해임 시킨다는 거에 경로했다 그랬는데 경로할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왜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단장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아? 뭐 말 한마디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연결해가지고 당신 똑바로 하라 그런 거 아니야? 누구 아니, 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하고. 이거는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예요 그게? 그건 조금 이따 우리 조금 오셔가지고. 물을 익어야지. 그럴까? 그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장갑차가 그 물살이 그날 세가지고 네. 5분을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아무리 장정이라고 하지만 장정을 5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이 사람 당연히 휩쓸려 가죠. 근데 3명이 휩쓸렸어요. 3명이? 그래서 그 중에 3명? 3명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4명이? 3명이 휩쓸렸는데 네, 휩쓸렸는데. 둘은 구해지고 한 명이 둘은 못 구해지고, 돌아왔죠. 둘은 구해지고. 네. 예. 한마디면 집단 참사할 뻔했어요. 못 구한 사람이 최상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상병은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앞에서 빠진 빠지니까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다 자기가 빠진 거죠. 세상에. 근데 그때 카톡으로 그 임 사단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미리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날 현장에 가서 지도까지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선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자꾸 직접 지휘에 책임 있는 사람, 현장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다음 나중에 현장 지휘란 말은 슬쩍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장이 현장에 왔었거든. 하루 전날. 그러니까 현장이란 말은 쓱 빼. 이것도 봐주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 또 직접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사단장은 빼라는 식으로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노골적이고 대담무쌍한 외압을 넣었다 이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라야지 그러고 총 5번 정도 전화가 오고 네. 해병대 사령관이 부르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해병대 사령관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외압받은 거예요. 24시간. 그러네. 근데도 외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좀 해야지 그래.
그 저기 뭐 대충 그 변명이라도 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아니 그냥 아주 쌩까버리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박정훈이가 너무 아닌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박정훈이를 영장 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닌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언급한 거, 국방장관 언급한 거 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얘기가. 그리고 저 압력 넣은 적 없다. 이러니까 아니 모든 걸 박정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해병대 사령관이 저기 분명히 이첩 중단 지시를 했는데 어겼다. 이렇게 하려고 군 검찰이 내려가가지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3번 압력 넣었습니까? 위증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어머나. 아니 분명히 명령했는데 거기가 어긴 거죠.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 명령한 적이 없는데 3번 압력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이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한두 시간 이내 다 셉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 세요. 그리고 또 1시간 지나면 제 귀에 딱 들어와. 어디 텔레그램 울리든가 뭐가 울려 하여간. 그래가지고 보면 또 삽질했구나. 계속 한 번 거짓말 하니까 2번, 그렇지. 2번 하니까 3번, 그렇지. 4번. 그러다 이제 뽀록 날 것 같으니까 급하잖아.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쫓아가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저기 지시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명령 어기고 갔잖아요. 해병대 사령관 가만히 있어. 아, 왜 가만히 계셔요? 맞죠? 진술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한 적이 없는데. 이러고 국회 나와가지고 증언해버렸잖아.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임종덕 2차장이 나한테 전화했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참 의리가 있어요. 이게 다 해병대니까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이거 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군인 정신이 바로 쓴 거가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이게 나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 주신 그래요? 거예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군 검찰이 영장을 선고하면 군 판사는 무조건 밟습니다. 원래가. 네. 근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된 거 봤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어딨냐. 얘가 어딜 도망가겠냐 이랬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군은 일반 법원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자기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기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행사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은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군 검사하고 군 판사가 주로 같은 건물도 쓰고. 그럼요. 엄청 친해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요 걔네들은. 재판할 때 아침에 싸우고 네. 오후에 같이 테니스 친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항상 그 변호인 측에서는 불안한 거야. 저 판사하고 검사가 한 패인데. 맞아요. 그리고 판사가 힘이 제일 약해요. 군의 이 권력의 검찰 크기로 보면 검찰이. 방첩사가 제일 크고. 방첩사. 그다음에 이제 군 검찰, 군사 경찰. 그다음에 군 판사가 제일 비리비리하고 경력도 짧고 계급도 낮아요. 대부분 소령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 사건, 군사법원 사건은 변호사들이 정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구속영장 48페이지가 되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시켰어? 이거는 말입니다. 제가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 너무 시원했어. 이게 완전히 청량감을 줘가지고 내 주말이 행복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지 몰라. 이거 이제 그러면 조금 막 시킨 대로 안 하고 우리도 좀 할 말 하겠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검찰단 빼고는 그 전부 다 박정훈 편이야. 맞아요. 지금 해군 검사들 녹취록을 봐도 잘 대비해라. 무서운 세상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그대로 남겨놔라. 이러고 있지. 그다음에 저기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막아주고 있지. 거기에다가 저기 군 판사까지 이제는 이러지.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그 한 패 빼놓고는 전부 다 진실을 아니까 그래. 진실을 아니까. 이게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구속영장 청구하던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그 동기생들하고 손잡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팔강모 사나이 노래 부르고 이게 국민을 울렸어. 이게 지금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모처럼 거기서 국민들이 군인다움, 남자다움, 이 또 마초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군인다움
이걸 보고 국민들이 가슴이 뭉클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의 균열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저는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수많은 동료랑 이렇게 부하랑 상사랑 이런 분들이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딱 뭉쳐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용산이나 저쪽에서는 이 분위기를 감지를 못하고 네. 내지는 분위기 감지했더라도 우리가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가 누르면 밟힌다고 알고. 봤어요. 밟으면 밟힌다. 맞아요. 이렇게 봐서 박정훈을 잘못 본 거거든요. 잘못 본 거지.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그냥 다 질러버리니까 네. 뭐 자기는 솔직하게 이제 구속되는 마당에. 그렇죠. 솔직히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 그 뒤로 반응이 안 나와요. 나온 반응은 뭐냐? 국방장관 교체? 국방장관 교체, 안보실 2차장 교체, 2차장 교체. 국방비서관 교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교체,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 근데 이게 웃긴 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억울할 것 같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나서서 먼저 총대 맨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교체하죠? 일단은 그 수사 계획서를 달라 또 수사 자료를 달라고 했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서관이 또 운영위에 출석해가지고 네. 조금 김영배 의원한테 말렸어요. 처음에 안보실장은 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국방비서관이 무심코 회의 때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보실장이 회의 그 일정 밝힐 수 없다 그런 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솔직했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다는 게 나왔죠. 밝혀진 거예요. 7월 31일 날. 네.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네. 그런데 나도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지 확인은 못해 조마조마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예상하고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대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하다가 무지한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일사단장도 보호 못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 관련 화를 내는 건 천밭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또 해병대에 해준 거 아니야, 이 국방비서관이. 그러니까 쟤는 내쫓아버려. 그리고 위에 임종득 2차장, 당신도 네. 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군 정기 인사고 뭐 원래 3월부터 준비하던 인사라 그랬는데 개소리입니다. 임종득이란 사람은 네. 작년에 2차장으로 누가 있냐면은 신원호라는 그 육사 출신 장군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자가 뭐가 좀 비리와 뭐 몇 가지 그 말썽이 나가지고 석 달 만에 잘려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종득이.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잘린다 이 얘기거든. 이게 어떻게 이전부터 준비한 인사입니까? 그렇죠. 급변 사태지. 그렇죠. 거기에다 국방비서관도 이거 뭐 정기 인사 때 대비해서 자르는 거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경찰 인사, 외교부 인사, 군인 인사 그 공무원들 다 파견 나와 있는데 다 이제 10월이면 정기 인사인데 왜 한 명만 임기훈 한 명만 이걸 자르면서 이걸 정기 인사라 그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 네네. 제대로 대처 못한 책임으로 그냥 집단 몰살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자르는 이게 지금 정권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요? 이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지 새끼들부터 조져. 그래서 난 잘릴 거라고 처음부터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국방장관 잘린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번복하고 확신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 순간 찍힌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런 말 한 것부터 그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 순간부터가 그러니까 딱 대통령이 보기에는 네. 아니 좀 방어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지들 살 길만 찾네. 그렇지. 차관도 그래. 맞아요. 차관도 잘려요 이번에. 차관도? 어. 차관은 왜 잘못했죠? 압력 넣었다가
국회 나와서 압력 넣은 적 없다 그러면서. 신범철 말하는 거야? 신범철 그리고 차관? 거기는 총선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그래. 예, 겸사겸사인데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범철은 이미 이걸로 칼을 맞는 거고 저 공천 받을지도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를 보냈네 안 보냈네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 방어만 했잖아. 자기 방어만 그리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구나. 국방부 이놈들은 다 그냥 장관이고 차관이고 뭐고 저 다 그냥 저기 조져버려야 돼요. 그러다 가지고 아주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네. 이렇게 안보 라인이 통째로 날아간 적은 없습니다. 네. 국방 라인이 이 정권의 통째로 날아간 거 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봐요. 없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국방부 장관이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이 나온다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대비되는 인물이 신원식 의원인데. 그분 지난번에 아주 적지적소에 안 좋은 말 많이 해주더만요. 예, 저기 최상병에 대해서는 아니 여러 명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다 보면 한 명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지고 염장을 집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상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갖고 조롱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이라고 문제 제기하면 육사에서 이거 철거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바로 신원식 의원이고 두고 보십시오. 신원식 의원이 이제 오면은 홍범도함 이름부터 바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원래 안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홍범도함 내가 견장을 구해 왔어. 이거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 좀 해군 홍범도함의 승조원들이 차는 견장. 좀 봐도 될까요? 이게 홍범도함에 호랑이가 있네요. 그렇죠. 호랑이가 있고 거기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위에 써 있네. 내가 이거 아주 어제 어렵게 구했어. 누구한테 ROKS 홍범도라고 써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이거 줘요. 되게 그러면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이거 이제 쓰레기통으로 다 가. 이거. 아이고. 애써서 만들어 가지고. 자. 육사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한미 동맹 공원을 만든다. 다른 흉상도 옮기겠다. 이딴 말 했는데 이번에 이런 식이라면은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전부 다 지금 초토화시키겠다. 아니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 광복군 독립군 자체를 그거를 한미 동맹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도 딴 데로 옮기는 거거든요. 단지 육사 교정 안에 어딘가지 그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선 치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맹의 가치로 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사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육사가 광복군 독립군 전통을 절대 말 안 하는 학교거든. 네. 아예 그걸 부정하는 학교라고요. 네. 그러다가 흉상이 2021년에 5분의 흉상이 생긴 게 이게 육사 전체 유일한 독립군의 표시기자 기념물입니다. 그 안에 육사 박물관도 있고 화랑대 연구소도 있고 얼마든지 이 조선 독립군, 대한 독립군 광복군의 그걸 갖다가 계승할 만한 게 있을 법도 한데 거짓말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움으로써 여기에 이제 동맹의 가치로 대체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식민지의 어떤 그 독립의 위대한 어떤 정신 이것보다는 한미 동맹이야.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1947년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돼서 그게 국군의 모태가 되고 그 산하에 군사영어학교가 생겨요. 미 군정 때니까. 그렇죠. 그게 육사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무슨 영어학원이 육사의 뿌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동맹에 미치다 보면은 동맹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미치다 보면 그런 창군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저기 광복회가 이제 독립군과 이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로 하자. 신흥무관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준 걸 이제 뒤집기가 시조가 되는 거죠. 뒤집기가.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 이회영 선생 신흥무관학교 이종찬 회장 쪽으로는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크게 갈라치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당하고 민주노총 공산주의자고 나머진 다 공산주의 반대다.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가 들어갔는데 막상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이 소동이 벌어진 건데
보수를 갈라치기 해버렸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있고 올드라이트가 있는데 네, 올드라이트는 독립정신을 존중하거든요. 네. 뉴라이트는 부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이트윙이 그래서 새는 좌우로 날개 나는 거 저 좌측 날개는 저 민주당 같은 애들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 날개를 부러뜨렸네 이자가. 그래가지고 보수 갈라치기. 그래서 큰 갈라치기가 아니라 작은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네. 있는 지편도 빠져나가고. 네, 그게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정권 비판이에요. 그렇군요. 그 아들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50년지기.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태가 묘하게 흘러간 겁니다. 이게 보수 분열 책동이 돼버렸네. 오히려 반공산주의 투쟁이 아니라. 진짜요? 보수 분열로 나갈까요? 아 그렇죠. 아, 조선일보 보십시오. 지금 웬 홍범도 논란이냐. 네. 동아일보 보십시오. 맞습니다. 다 비판입니다. 자, 더 좀 나아가 보면 요즘에 문제 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민중미술가 이목상 작가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위안부 추모 공간,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흉상, 대검찰청 앞에 있는 이준 열사 흉상,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전태일 열사 청계천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갔는데.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 작품들을 다 철거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아니. 네. 거기에 들어간 시민 성금이 얼마고. 그러니까 우리 돈 얼마나 또 세금이 얼마고. 네. 그리고 그거 전태일상 같은 거 보면은 매년 그 노동절 때 거기서 집회하는 거거든요. 전태일상.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모아서 성금 마련해가지고 세운 흉상이고 이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이게? 위안부는 또 어떻고? 그렇죠. 아 이걸 다 철거한다는데 아니 사람한테 어떤 도덕성 죄를 묻는 거 하고 이렇게 이미 다 시민 속에 뿌리 내린 공간을 다 철거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대체가 되고 등치가 됩니까 이게? 네? 아, 저는 참 조금 이건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유, 모르겠어요. 2005년도 임 씨가 만들어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 위에 설치한 전태일 열사 같은 거, 전태일 정신을 구현했다고 그러고 그냥 칭송을 많이 받았던 건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임 씨가 만든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한대요, 서울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서울시가 뭐 또 반국가 세력과의 이제 투쟁에 나온 그런가 건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싹 갈아엎겠다 이 얘기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기념을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과거 여기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기념물 다 작가들 그러면 털어버리면은 반은 그 다 철거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작품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하는 그 기억의 터 조형물 2점이 있는데 그것도 좀 철거한다고 그랬더니 시민들이 야 내 돈 내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반공만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주구장창. 네. 이게 내가 보기엔 좀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고 확장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편이라도 좀 한번 열심히 결속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맥락은 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일제히 외신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경악을 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에릭 메버랜드라고 랜드 연구소의 한국학 위원장이 쓴 글이 1년 반 전에 쓴 글인데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언론이 보지 못한 것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지금 1년 반 전에 그 경고를 읽어보면은 섬뜩할 정도로 맞아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사회적 분열을 정치 무기화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라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극우화되는 거지는 않을까. 외부의 관찰자의 시선에서는 이건 낯선 광경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쓰고 같은 글이 아시아태평양재단, 그다음에 르몽드, 포린폴리시, 워싱턴 포스트에 계속 나와요. 해외에서 다 이렇게 썼구나. 예, 그런데 한국 언론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1년 반 전에 외부 관찰자들의 그 경고음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면은 바로 이걸 경고했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현실화됐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런데 여성가족부 문제는 진척이 안 된 이유가 G7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전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걸 서약하고 왔으니. 그 다음이 반공산주의인데 이건 여성가족법보다 더 크게 갈라치자. 그 다음에 2030 남성들 공산주의 싫어하잖아. 그렇죠. 싫죠. 싫잖아. 우리도 멸공. 싫어요. 우리도 싫어요. 멸공 그거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거 전략으로 크게 자기가 외연을 확장한다고 봤는데 이게 작아지는 의제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한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전 이러다 걱정되는 게 이현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 소녀상 철거가 목적이 아닐까요? 이러다가 소녀상까지 철거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봅니다. 지금 친일적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일단 예상해 보는 건 이건데, 이렇게 어떤 진보적 계열의 작가들 탄압이나 옛날에 그 월북 작가들 작품 해금된 것들 많아요. 뭐 정지용 시인의 향수. 이런 것들 국민가요로도 됐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어떤 그 좌익 계열의 작품들 도서관에서 앞으로 목록 만들어서 빼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벽초홍명의 임꺽정 같은 작품, 한국 문학의 보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빼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진보적 색채가 나는 각종의 어떤 도서들,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쁜 영향. 이거 이미 학부모들이 빼자고 이미 운동 벌어진 거고. 그래서 교육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와 투쟁. 뭐 본래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이 예술계에서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화 또 작가들이 이제 칼을 맞았죠. 이게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해군으로 불똥 튀는 거죠. 이 말씀드린 이 홍범도함 견장 이거 다 쓰레기통에 이제 보내버려라.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30초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반년 넘게 경찰 수사에서 천공 수사가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송치가 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근데 그중에 2명 빠졌죠. 김어준 씨하고 한국일보 기자하고. 자, 빠진 사람들은 빠진 거고 우리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자. 재판 가자? 거 가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 그거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한두 놈 나오는 게 아니다. 뭐 천공인이 백재권 교수니 지극히 일보다. 그거 까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과연 될까 잘 모르겠네. 협조가 될까. 자, 상환이님께서 또 김정대 의원님을 위해서 또 후원도 보내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그냥 시간이 막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모자라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이죠.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분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최진봉 교수님을 환한봉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환한봉 교수님 좋습니다. 황금대진님께서 환한봉 나오신다. 왜 그럴까요? 자,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이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최진봉 교수님의 그 외모와 다르게 이름이 좀 진국이잖아요. 진봉. 그래서 이름이 좀 안 어울린다 생각을 초창기에 좀 해봤는데 오히려 요즘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봉봉봉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봉자 들어가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은 뭐 당연히 그렇고.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처음,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처음 국회 과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시 전략을 썼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 학폭 문제도 있었죠. 방송장악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본인 부인 관련된 뭐 청탁 문제도 물론 뭐 본인은 해명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돌려줬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재산 증식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임명할 때 90도 폴더 인사하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나는 참 대단한 분이야. 진짜 직각이더만요. 거의 직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완전히 민주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채택도 안 된 사람을 임명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했으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퇴장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때는 전혀 부적절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럼 뭐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어제 영상이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하고 호칭을 두고서 또 서로 좀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자, 그거는 그래 하시고 저 답변하십시오. 뭐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라고 이제 호칭을 하니까 아유 나를 씨라고 지칭하냐? 난 국무위원이다. 방통위원장으로 나를 예우해달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뭔 예우를 해줘. 인정은 안 한다니까. 아까 똑같아. 인정은 안 하는데 위원장. 생각해보면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네. 본인들이 인정 안 한다고 그러고 퇴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들어와서는 방통위원장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동관 위원장은 이동관 씨는 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네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 아니, 국회의원들 강요죄요, 강요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인정하는 안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동관 씨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문제로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아까 인상 쓰고 보셨죠. 화를 낼 문제는 아니지. 되게 그런데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럼 고민정 씨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 서로 뭐가 문제인데 대체 그게. 네, 참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는데 국무위원이어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론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것도 안 좋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는요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고 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어쨌든 대통령이 자기들 참모 모아놓고 자기들이 하는 국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가는 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서 국무회의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이날 가방이 전체 회의 초반에 이동관 위원장이 회의장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을 이제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일단 일괄 퇴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이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폐간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이게 방송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안 해줬던 거잖아요. 언론중재법. 네, 언론중재법. 네.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예전에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폐간 문제도 아니었고요. 네, 그때는 그냥 배상, 손해배상. 그렇죠. 언론중재법에 가서 이제 배상 범위를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한 2~3배 정도 올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5배가 됐다가 그렇죠. 3배까지 줄였죠. 근데 보통 5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3배 올려봐야 1,500만 원이야. 그것도 사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반대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있을 때거든요. 그 당시가. 엄청나게 그걸 반대하면서 언론 장악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몇백 배 높은 거예요. 폐간이래, 폐간. 어처구니가 없어요. 언론 탄압이에요. 제가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언론사들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메시지를 던지는 거냐면요. 당신들 자꾸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없애버릴 거야. 이게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의 원래 역할이 권력기관에서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 이유를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언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아있는 언론이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언론은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런 언론은 도리어 정부에 계속 옹호적이고 뭐 정부의 홍보지 역할을 하고 이런 언론들이 없어져야 될 언론이지. 정부에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관리는 아니지. 감독하고 감독도 아니네.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시 견제.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폐간하다뇨. 그렇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언론 탄압이에요. 진짜 웃긴 거예요. 요 타임에는 똑같은 법안인데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 혹시 모른다고서는 반대하다가 또 지나고 나서는 또 그게 꼭 필요했었었는데 이러면서 또 딴 얘기하고 이야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솔직히 못 믿고 지네가 유리할 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동관 위원장 영상 발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의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럼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옮겨 적으면 죄송하지만 밤에 그리고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옮겨서 기사 쓰면 그게 기사입니까? 앞으로 그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누가 대상이 됐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입법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08년에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하려고 내가 했었다. 나의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언론 탄압이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 누가 그걸 결정하죠? 그러니까요. 이 언론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면 없어져야 될 언론사, 폐간된 언론사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아니 언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는 비판적 기사를 내니까 괴담이다. 이거는 100%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판을 받는 대상이 이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이야. 라고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정부 기관이 나서가지고 폐간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정말 독재 시대나 공산주의 시대나 가능한 문제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언론 탄압하겠다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견이 있다고 저는 봐. 같은 뉴스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정부 입장에서 비판적 기사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비리가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입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언론이 있으면 그 언론이 무슨 언론입니까? 그런 언론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되는 알 권리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비판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낙인을 찍어가지고 흑색 선전하는 언론사로 밤중에 무슨 어느 언론사가 그렇게 했어요? 얘기해보세요. 밤중에 무슨 술 먹고 어쩌고 헛소리 한다고요? 누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저의 얘기가 만약의 경우에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걸 저렇게 다 매도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기가 판단자잖아. 아니 모든 걸 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라는 기관은요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몰라.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 자체를 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냐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짜증나죠. 예.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딱 방통위 가셨어야 되는데 맨날 떨어져.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힘은 없어서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말이라도. 자, 이 기회에 이관을 여쭤보죠. 예. 사실은 그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할 때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계속 편파 방송한다, 가짜뉴스 양산한다 이런 비판 계속 받아왔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TBS에서는 김어준 씨 내보내고 신장식 씨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김어준 씨가 TBS를 망쳤다 이러면서 TBS 미디어 재단 이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과 이강택 전 TBS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2억 상당의 지금 금액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 제재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TBS에서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가 되고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청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언론사가 검찰입니까? 언론사가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에서 휴대폰 뺀다는 표현보다 압수수색하고 그거 다 포렌식하고 털고 네. 그 사람 계좌 다 압수수색하고 이럴 권한이 있어요?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려면 도망가잖아. 아니면 인터뷰 안 한다고 막 도망 다니고 아니면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는 제공되는 기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자가 어떤 제보를 받고 제보와 관련된 근거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상당히 믿을 만한 의심이 든다면 기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써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건 검찰이 하고 경찰이 하는 거예요. 여론이 네. 하는 거고. 그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의혹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론화해서 그 여론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한테 100%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기사 쓰지 마. 기사 못 써요. 뭘 기사를 쓰는데? 네. 그럼 검찰이 밝혀낸 거 받아 쓸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기관 밑에 있는데 그 권력기관 밑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찾아내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면 수사 안 합니까? 그거를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한테 100% 모든 걸 다 확인할 때까지 기사 쓰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혹이 있고 제보자가 있으면 거기서 기사 쓰는 거예요. 네. 물론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겠지. 그러나 100% 완벽하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야.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 가지고 문제 있다 이러면 언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비리들이 그런 언론의 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최소한 미국의 법조인이신가? 미국에서는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보도한 거 아시죠? 네. 그 가짜뉴스랑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처벌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언론사에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들어오면 누가 그 소송에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냐면 그 고위공직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증명해야 되냐? 보도한 내용이 거짓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거짓이라 하더라도 언론사는 언론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언론사 기자가 네. 그 사실이 거짓인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증명해내야 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언론사 기자가 거짓인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죠. 증명해내야 돼요. 네. 그러면 언론사 기자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썼는데 그게 사실이 결론적으로 거짓이 되더라도 그건 처벌 못해요. 네. 그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장이라는 얘기예요. 유법성 조각의 사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기사 쓰지 마. 이러면 언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 관련해서 신앙님 그 언론여조위원 전 언론여조위원장이죠. 예. 그분이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랑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맞아. 대선 3일 전에 나오면서 대통령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되었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건 신앙님 씨가 그 김만배 씨한테 돈을 1억 얼마를 받았다잖아요. 네. 그 부분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슨 이유에든 두 사람의 돈 관계가 있었고 인터뷰를 전후해서 있었다면 그건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를 만나서 네. 둘이 짜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짜고 하자. 네. 그랬으면 처벌받아야지.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김만배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신앙님 씨한테 내가 제보할 게 있다. 네. 인터뷰할게. 그래서 인터뷰했어. 신앙님 씨가 잘못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요.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스스로 어떤 말을 인터뷰하겠다고 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본인이 활동한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인물이야. 그 인물이 제보를 해서 내가 인터뷰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보도했어. 그럼 문제가 되면 누가 처벌받아야 돼? 김만배가 처벌을 씨가. 받아야지. 네. 왜 신랑님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뉴스타파를 가지고 뭐라 그렇지. 하는데? 뉴스타파하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네, 없어요. 이 네, 문제는. 네.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선 후보로 있는 사람이 연관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그 당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하겠다는데 인터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언론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했어. 만약에 거짓이야. 지금 뭐 사실관계 모르겠어요. 뭐 그 문제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야. 지금 김만배 씨 그러면 인터뷰 내용이 100% 거짓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검찰을 가짜라고 또 보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그게 웃기다는 거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그 내용을 보도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런 제보를 받고도.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는 또 김만배 씨가 원래는 구속에서 풀려나야 되는 타임인데 하필이면 또 치잖아. 또 지금 그러니까. 요 얘기 나오면서 다시 얘 풀려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또 냈어요. 왜냐면 압박하는 거지. 유동규나 김만배 남욱이나 씨에게? 이런 사람들처럼 나와서 얘기해 풀어줄게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계속 압박을 해서 구속을 계속 시켜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속을 왜 시키겠어요? 이화영 씨 보세요. 구속이 10개월 넘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시잖아 자꾸 말이. 네, 네.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압박을 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검찰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김만배 씨 입에서 이재명 대표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는요 누구든 여기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제보를 해. 제보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건과 연관돼 있고 대선 후보와 연관돼 있어. 어느 누가 그걸 인터뷰를 안 합니까? 다 인터뷰하지.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래서 보도했어. 그게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지금 몰라요. 가짜인지 아닌지도. 가짜라 하더라도 그게 언론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 거짓말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뉴스타파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뉴스타파가 계속 김건희 여사 비리 관련된 문제, 뭐 가족 관련된 비리 이런 거 다 폭로하잖아.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 그게 싫은 거야. 뉴스타파를 어떻게든 좀 괴롭혀 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밖에 안 보여요. 이 문제가 왜 뉴스타파 직접적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어제 성명서 냈잖아요. 신랑님 씨가 그런 행동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기에 사과했어요. 그건 맞아. 그럼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어떤 이유에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보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게 문제다. 이거는 뉴스타파한테 문제를 물을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런데 이런 또 기사가 났어요. 어제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죠. 예.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옛날에 YTN 재직했다가 머니투데이로 넘어간 그런 기자죠. 이 사람 이제 김만배 씨하고 사실 되게 친해가지고 여기 이제 관여를 하게 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또 허위 제보했다 이런 진술을 본인이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대선을 위해서 허위 인터뷰했다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을 위해서 가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뉴스를 인터뷰를 다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요 얘기거든요. 갑자기 이 건 관련된 그러니까 갑자기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때 이 말도 가짜였다. 저 말도 가짜였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증언을 탄핵시키려는 의도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동규, 남욱은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연관성을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 검찰 수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욱은 입국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다가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연관성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엮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만배 씨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말을 탄핵을 시켜야 이 두 사람의 말이 정당하다는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만배 씨의 발언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 씨가 굳이 거짓말을 자기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구속당해. 검찰이 압박해. 자기 돈 뺏겨. 아니 거짓말을 왜 하겠냐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연관성 없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도움될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입니까? 야당 대표가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엮이면 본인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를 자꾸 압박해서 그때 아마 거짓말이었지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김한배 씨가 뭐라고 하지 말고 본인 얘기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물어보지 몰라서. 마세요. 물어보지 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김만배 씨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김만배 씨 발언을 자꾸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맞춰가려는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저렇게 왜 얘기하겠어요. 저는 남욱이나 유동규가 이 말을 바꾼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을 바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유동규 씨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다 풀어주고 물론 뭐 구속기간이 만기돼서 나오긴 했죠. 그러나 그러면 김만배 씨는 구속기간 만기될 때마다 계속 구속영장 추가로 청구해가지고 계속 잡아놓잖아요. 지금 왜 이러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검찰이 이런 태도가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런 의심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지금 뭔가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김만배 씨 입으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또 김만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당시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가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무슨 흐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통위 예산 좀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방통위 예산 가지고 사실은 또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산안을 살펴보게 되니까 전년보다 9% 줄어들었습니다. 2,36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EBS 제작 지원 프로그램 에 들어가는 돈이 39억 원이나 깎였대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E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공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학원을 못 가더라도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EBS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BS는 실제적으로 운영 경비에 상당히 지금 적자폭이 엄청 커요. EBS가. 왜냐하면 EBS는 일단 광고를 못 해요. 두 번째는 KBS 주는 수신료 문제, 수신료도 전체의 2.8%를 줘요. 그러니까 그 한전에 주는 돈보다 적어요. 한전에 수수료가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EBS가 받아가는 돈이 28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보다 얼마나 적은 거 웃기잖아요. 한전이 그거 고지서도 다 전자로 받잖아. 그게 무슨 자기들이 뭐 사람 보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 400억이나 들어 그 돈이. 거기엔 400억 주면서 EBS는 280억인가 줘요. 그렇게 돈 받아 운영하고 그래서 뭘 가지고 운영하냐면 교재 팔아서 해요. 교재. 수능 교재 팔아가지고. EBS에서? 그게 제일 수입원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교재 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EBS가 정말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리고 E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쫓아낸다고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 왜냐하면 EBS의 어떤 경영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EBS는 잘한 건 딱 하나 연합뉴스 예산 깎은 건 잘한 거예요. 왜요? 연합뉴스 예산을 깎는 게 잘한 거예요? 왜? 보도를 잘 안 하시니까. 연합뉴스에서. 그래서 연합뉴스를 저를 싫어하고 저도 잘랐잖아요. 꼭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연합뉴스가 과연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연합뉴스가 정권 바뀌고 나서 보도의 태도나 보도의 방향이 정말 공정한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EBS만 깎은 게 아닙니다. KBS도 깎였고요. 대외방송 관련한 부분에 YTN 사이언스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합뉴스 깎였고 근데 YTN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압박령이 좀 더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돈 가지고 진짜 계속해서 목줄을 재어보니 괜찮군요. TBS처럼 해보니까 괜찮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바로 하는데. 먹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돈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팩트체크 예산을 또 늘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윤석열 정부가 원래는 팩트체크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그거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거 없애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뭐 팩트 체크를 위한 예산을 다시 늘렸다 이러는데 저는 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까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게 누구냐면 정부예요. 정부가 가짜뉴스, 이건 가짜뉴스야, 괴담이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1+1에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고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가짜뉴스는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내는 모든 뉴스를 가짜뉴스로 보는 거죠. 그럼 그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일에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짜뉴스가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면 안 되고 정말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외부 기관에서 예를 들면 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가짜뉴스가 뭔지를 분별한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건 가짜뉴스가 괴담이니까 이런 얘기 한 사람은 다 처벌해야 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잡아내가지고 다 불이익을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데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언론을 옥죄는 일에 돈을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자, 박미애님께서 저희 애들 초중생인데 EBS 교재와 인강으로 공부하는데 걱정입니다.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못 보내줘서 미안한데 이렇게 깎아버리니 애들 교육이 너무 걱정되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미향 무소속 의원 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총련은 북한 이적 단체인데 왜 얘네들하고 접촉했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네. 윤미향 의원은 나는 그쪽하고 접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 태도가 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 태도가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제 무소속이에요. 일단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념 논쟁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념 논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좌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그것도 말이 안 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달라요. 네. 공산 전체주의는 뭐야 대체? 뭐야? 자기가 만든 신조어예요? 뭔데 대체?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붙여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가면서 그나마 이제 박스권에 자기 지지율이 갇혀 있잖아요. 30%대. 그거라도 지키고 싶은 거야. 확장성은 없으니. 네. 그래가지고 뉴라이트의 어떤 그 유인태 사무총장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유인태 사무총장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경도돼 있는 것 같다. 세례는 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네. 자,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사관, 그러니까 신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념적 논쟁이 들어가는 건데 윤미향 의원 건도 그래요. 윤미향 의원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100개의 단체가 함께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조총련이 있는지 몰랐다. 나중에 조총련 자체적으로 오후에 행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이분이 정말 의도적으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오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일단 확인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로 100개 단체가 주최한 곳에 간 것인지 또는 뭐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조총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건지 본인은 만나지 않았다잖아요. 네.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슈화해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간토의 조선 우리 국민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학살했던 문제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100주년이에요, 이번이.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래놓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윤미향 의원만 계속 공격을 해. 그러면서 이념 논쟁이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진보 세력은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이야.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통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처벌을 한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처벌 가능해요? 과태료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예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울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정말로 조총련을 일부러 만나려고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뭐 이랬으면 문제가 되지.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그런데도 이 문제를 이렇게 마치 뭐 공산 세력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 논쟁의 한 부분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간토 대지진 관동 대학살 이 사건은요. 1923년 일본 도쿄도 등을 포함한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에 혼란이 거듭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조선인들이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 정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조선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희생자 수가 6,000명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추가 자료가 발굴이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희생자가 뭐 2만 3천 명이 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 행사는
일본 정부가 사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고 특히 조선인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학살한 적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게 네. 민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희생 추모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99주년이 지난번에 있었고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어서 네. 100주년 때는 정말 의미 있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간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까지도 국회의원 가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안 갔어요. 예. 자, 그랬는데 치사하게 어제 동아일보 뉴스에 윤미향 의원 동전 파스 붙이고 나타났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난 거여서 동전 파스 붙인 게 도대체 왜 기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참. 이게 바로 선동적인 그런 문구로 기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 상품이 어때요? 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집에 아이고. 일본 상품 하나 없는 예. 사람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일본을 비판하면 일본 상품 쓰면 문제입니까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요. 네, 여기 네, 시간 다 알겠습니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에 그 내용을 한 언론사에 공익 제보했던 군 의원이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이죠. 양평군 의회 의원. 그분의 이름은 여현정인데요. 갑자기 제명이 됐어요.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 선출직 군 의원인데 왜 공익 제보한 것이 품위를 손상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양평군의회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모셨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선 9월 1일자로 양평군 의원으로서의 그런 거는 박탈이 됐습니다. 네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전에 어떠한 내용의 공익 제보가 있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협의 요청이 2차, 3차도 있었고 이 도로 말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에 이제 협의 요청을 할 텐데 유난히 짧아요. 18일 날 요청하고 29일 날 달래요. 그래서 국토부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할 때는 4만 원 없고 1, 2안만 가지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평가 보고서를. 저도 그쵸?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 이안이 왜 선정되는지 저희도 몰라요. 몰라요. 이안이 왜 선정됐는지. 모르죠. 그냥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네. 종점이 대통령 그 처가 땅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도 저는 몰랐어요. 5월달까지. 그러니까요. 거기 그런 땅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안 사만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병산리 인근으로 제이 씨가 나타난 이유는 뭔지.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안이 뭔지를 이제 몇 개를 제시해야 네. 국토부에서도 검토가 하나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네. 하나만 해놓으면 네. 뭐 나중에 뭐 그래서? 이게 많이 틀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안이 또 이제 나왔고 그 4만은 네. 4만은 이제 사실 뭐 우리 뭐 국장님이나 뭐 네. 이렇게 좀 뭐 제시를 하고 이러면 아, 어떨까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해가지고. 있어요. 예. 네, 지난 7월 4일에 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양평군 의원이신 의원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평군 도로건설 팀장하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1안, 2안, 4만. 여기서 갑자기 이안들이 바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녹취록의 요점은 그 도로건설 팀장이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2안, 4만으로 또 요청한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 근데 나는 왜 그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알아보니 대통령 처가의 땅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요 정도가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현정 의원께서 그럼 도대체가 2안하고 3안은 왜 나온 거냐? 왜 나온 거냐? 갑자기 왜
얘기되지도 않았던 것을 갑자기 갑툭 튀로 튀어나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네. 자, 근데 그 질문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팀장에게,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이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이들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더 탐사에 제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평군 의견을 수렴해서 종점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확인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담당 팀장하고 제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전화 통화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 전화로 통화한 게 아니라. 네네. 예.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고요. 그 날짜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역에서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변경된 그 종점 인근에는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이 축구장 3개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고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어떤 경로로 이 새로운 노선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게 주목되고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그 이유를 양평군의 의견 때문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에게 방금 그 내용에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2안 3안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그렸는데 이게 6일 만에 그려져서 올라갑니다. 그렸는데 국장님 문제의 도로건설 국장님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3안 같은 경우는 별 의미도 없고 그 이후에도 이 노선이 검토되지조차 않는 안이었는데 그 국장님에 의해서 등장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종점 변경안인 2안에 대해서도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려봤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5월 공식 발표가 될 때까지 저랑 대화했던 담당 팀장조차도 사실은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키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품위 유지를 네, 품위를 손상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징계 이유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1안하고 2안하고 3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1안은 뭐였어요, 원래? 1안은 이제 예비 타당성 얘기했죠. 조사를 통과했던 노선에 IC만 하나 설치하고 종점은 변동이 없는 안이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IC 하나 설치해서 네. 연결을 더 좋게 하는 그렇죠. 흐름을 주민들의 좋게 요구를 조금 반영한.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리고 2안하고 3안은 뭡니까 그러면? 2안이 바로 그 문제의 국토부 안으로 좀 둔갑이 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안이었습니다. 그 아니었고 네. 3안은 그럼 뭡니까? 3안은 좀 애매해요. 애매한 거고 네. 그 이후에도 3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다뤄지거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도시건설국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변경된 것 같더라. 네, 이겁니까? 그 대화 녹음 속에서도 네. 도시건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 주무부서에서 6일 만에 그려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또 이 도시건설국장에게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2022년 7월경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22년 7월 1일에 정권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양평군이 바뀌면서 이런 일련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시건설국장이 그 전진성 군수 취임 6일 만에 갑자기 원포인트 승진을 합니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네. 안철영 국장이 2021년 겨울에 그 공흥지구 문제 때문에 또 양평이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공흥지구 있습니다. 그 네네. 바로 대통령 장모 네. 최은순 씨가 개발 사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되어지는. 맞습니다. 그 공흥지구 그 공흥지구 사건으로 당시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한을 불법으로 연장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특혜라는 것이 그 100억이 넘는 개발 수익을 남겼음에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그 초유의 이 부동산 특혜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최근에. 그리고 당시에는 수사 중에 있었는데 통상 수사 중에 있으면 직위를 해제하거나 징계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승진을 합니다. 혼자 단독으로. 그래서 그렇게 승진을 하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행동대장을 맡아서 좀 추진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국장. 예. 그 과정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은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로 네,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저 탐사에 이제 그 공무원하고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제보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의원이면 군 의원으로서 군 의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 되지 왜 특정한 공무원과의 그런 대화나 이런 질의 과정을 녹음을 해서 이거를 왜 넘겼냐. 이거 네.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일부러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국민의힘이나 뭐 그렇죠. 담당 공무원 측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또 양평군이 종점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부서 직원의 업무 보고를 듣는 것은 일상적인 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죠, 예. 그리고 뭐 그때가 회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백지화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포착해가지고 제가 뭐 악의적으로 제보를 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상적인 업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의 녹음이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이용을 했을 때에는 그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조각 사유에 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 제보를 한 것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징계 사유까지 포함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한계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그렇죠. 당시에 의원님이 보시기에 할 수 있는 선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군 의원, 양평 군 의원의 구성 자체가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여 의원이고 또 한 분은 최영보 의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2대5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 다수결 원칙 뭐 해봤자 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언론사에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더 탐사에 이제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공익 제보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양평군 의회에서는 이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명까지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윤리심사 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걸리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혹은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아주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경고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다. 이 2사람 빼고 나머지 우리 5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엔 이거는 큰일 날 사안이니까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고 특히 최영보 의원한테는 너 왜 가만히 있었니? 이러면서 또 방조죄를 적용했어요. 방조했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지난 1일이죠. 9월 1일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 제적 의원 7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뺀 나머지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이 나왔고요. 이게 양평군의회 사상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경고가 적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무시됐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군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주민들, 네. 뭐 그 군민들, 예, 그분들의 또 의견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은 이 제명 결정이 난 이후에 여론이 오히려 좀 이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또 국민들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고 예, 전국적으로도 지지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탄원서를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3일째 되는데 약 5,000명 가깝게 많이 하셨네요. 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명 결정을 제명 결정이라고 하는 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또 작업도 사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나 이런 분의 의견을 반대하는 네. 뭐 망미 1, 2 주민들 망미 이분들은 1, 2. 이제 네. 제명해야 된다 이런 성명도 네. 발표했고요. 또 공무원 노조에서도 네. 왜 우리가 업무 보고한 걸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했냐 뭐 이런 네.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였죠. 자, 어쨌든 서로 간에 지금 공교롭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어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징계무효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뭐 가처분은 좀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본안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네. 하고 앞으로 지난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이 고초가 예상이 되고 그쵸, 있습니다만. 네. 자, 이제 그건 이제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정말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좋게 효율성 있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건설 사업은 목적 자체가 그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까지 연결을 하면서 동서축을 잇는 광역 교통망 해소, 정체 해소까지 좀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5년 동안 양평군에서는 양서를 종점으로 하는 이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어렵게 예타를 통과하고 양평 군민들은 드디어 이제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라는 기대감과 이런 환영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월 8일에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항목 결정 사항을 보고하면서 변경안이라는 강상종점 노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노선이 설령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다고 하려면 원래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결정적인 무슨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양평군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변경된 노선이 원한 노선보다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우수하다라는 검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토부는 BC 분석값도 발표하지 못했고 변경안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들도 계속 드러나 있고요. 최근에 이 천준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교통량 분석의 불공정성이라든지 그 비용 계산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변경안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온갖 구실과 거짓말을 계속 대고 있는 것뿐이지 변경안으로 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종점에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면 판단합니다. 아까 갑툭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안이든 3안이든 현실적으로 그러한 안이 결정되기 전에 네. 무슨 공청회가 열린다던가 네.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이 됐다라든가 혹은 이란이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그쵸. 문제의식이 있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양평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경 노선을
양평군 담당 부서에서 단 6일 만에 그려서 올렸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확인됐죠.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네. 용역사에서 그렸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그 국토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의 지시로 네. 라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 노선은 국토부에 혹은 국토부에 숨어 있는 더 큰 세력의 작용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런 그렇게 의심이 보시는군요.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서 네. 그걸 좀 밝혀보고 싶다. 네. 이게 또 밝혀야 할 것 밝혀야 같습니다. 한다. 반드시. 네. 이게 또 요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양평을 지역으로 해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 야,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고속도로를 둘러싸고는 양평군에서 마치 노선 갈등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한 2달 동안 이제 종점 2개를 두고 주민들은 또 갈등하고 대립을 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양평 군수를 비롯한 양평군과 국민의힘에서 변경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관이 주도로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하거나 또 이제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민주당 상임 방문을 가거나 이런 좀 왜곡된 여론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평군 주민들은 변경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보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당연히 양평군은 본인이 제시한 국토부안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예. 네. 그래서 양평을 좀 우습게 보고 네. 양평 가면 양평이 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양평에 대한 좀 무시, 양평을 우습게 보고 출마를 하겠다. 또는 이 고속도로 문제에 총대를 메고 그 지역 현장으로 가서라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의원님은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네.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예, 어떤 활동을 해오셨던 거죠? 네, 이제 지역에서 한 1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민운동 했고요. 제가 교육희망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해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나 엄마들과 함께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양평경실련, 그러니까 경실련 양평지부가 창립될 때 네. 네,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화산경마장 반대 서명, 중앙산 무궁화호 감축 반대 운동, 네. 면생리대 무상보급 운동, 네네.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등 NGO 활동을 주로 많이 네. 해오셨었군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네. 하는 건데 강상면 분들이 싫어하겠어요? 강상면 분들이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주민 소환하겠다. 네, 왜냐면 예. 강상면에 네,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잖아요. 제가. 이게 네. 나 지역구거든요. 네, 네, 거기가.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강상면 주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근데 그 강상면 주민이라고 하는 게 뭐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이제 그 토분들, 네, 토호 세력들. 네네, 토호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런 항의들이 좀 있었고요. 뭐 협박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예, 재선은 안 할 물건 건가 나갔다. 보지 뭐 이러면서 협박도 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실제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뭐 그렇기 위해서 거짓말을 알고도 눈 감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그 7명의 의원들 중에 5명이 국민의힘이고 2명이 민주당인데 이렇게 성비가 구성비가 안 맞으니까 사실 힘도 못 쓰겠어요. 네, 입법 활동 하나도 자유롭게 네, 하지 되지 않을 못하는 것 1년을 같아요.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숫자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 출마설이 제가 보기엔 좀 거의 막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만 또 네. 잘 될지는 잘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양평에는 김성교라는 그렇죠. 제왕적 권력을 가진 근데 사람이 김성교 있어가지고요. 의원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지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공지구 관련해서 네. 저희가 수요일에 그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횡령 배임 사기 어마어마한 비리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고발도 했고 또 의원직도 박탈돼서 현재는 뭐 의원도 아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군요.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과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방통위에서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던 정말 제가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혼자 정말 힘들게 많이 싸우셨던 분입니다. 김현천 민주당 의원 모시고 방통위부터 정치계까지 각종 현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혼자 외롭게 힘들게 3년 아니죠. 한 1년은 좀 덜 외롭게. 1년, 2년은 덜 외롭게. 1년 7개월은 이제 7개월.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돼서 쫓겨난 게 5월 30일이니까 그 이후가 이제 80일 정도가 제일 힘들었고. 고립무원. 네. 하여튼간 작년에 윤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많이 힘들었고, 특히 한석기 위원장이 그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쫓겨난 이후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방통위가 그렇게 맨날 정권 따라 휩쓸려도 되는 됩니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방통위가 설립이 되고 15년 차 된 건데요. 아,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사실은 정부 기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독립성을 띈 대통령 임명하긴 하지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독립기구이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방송통신이 이제 융합시대가 되니까 정부 기구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논의를 통해서 만들고,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명박 정부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지상파 방송, 거의 지상파 방송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종편을 만들어서 지상파 방송의 영향을 좀 축소시키고,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여론의 흐름을 좀 강화시켰던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상파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보면 뭐 정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방송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다만 네. 보수 정권 때 이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길들이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판 언론을 옥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우리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배동호님께서 수고는 하셨는데 성과는 없었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칠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밤하늘엔 별님께서도 3년 동안 종편 하나 정도 문 닫고 나왔어야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가지고 그렇죠. 심사를 하는데, 특정 언론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을 없애거나 아니면 YTN을 뭐 민영 방송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제도나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이제 방통위 활동 마치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서 좀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23일 날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오늘 딱 열흘 됐는데요. 예. 중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한 3년 이제 여당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야당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형이 상당히 이제 저희가 그 뭐 1년 한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이제 민주적인 그런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정권의 입맛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말씀대로 뭐 당에 이제 복당은 지난 금요일 날 했고요. 네. 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죠. 네. 자, 이제 방통위 얘기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부터 공영방송 이사 2명 교체하고 방송 장악 전 본격화하고, 또 사실은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어젠가 그제가 나온 뉴스 중에 또 이 언론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때도 수차례 걸쳐서 그러니까 언급이 됐지만, 인수위원은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부적격 사유로 명시화됐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이제 그 활동하는 데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죠. 그런데 그렇죠.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구이고 객관성과 중립성, 그다음에 독립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버튼 하나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현직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이고 초유의 일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이제 특보로 있을 때 내지는 이제 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 되지만 장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이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뭐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공영방송 이사, KBS 이사 2명, 그다음에 EBS 이사,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 4명을 이제 해임시키는 그런 행위가 일련의 행위가 KBS 사장 교체, MBC 사장 교체에 대한 수순 밝히고 그리고 이제 보도국장이나 이제 보도본부장을 이미 뭐 내정이 됐다는 설도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핵 폐기수 오염물에 대한 방류에 대한 보도 내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런 그 흉상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가 이뤄질 리 만무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우려가 있는 거고요. 특히 지난번 박종훈 그 전 수사 대장에 대한 기각도 결국은 MBC, KBS 지상파 방송에서 다각적인 그런 분석과 어저께도 뭐 스트레이트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보도가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라디오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부의 부정적인 소재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우려는 계속 되고 있고 사실은 방법은 없어 보이고 이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김현 전 의원이 원래 반대 의견 막 내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한 거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대1의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의제 기구이고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네. 5명을 온전하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최민희 의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3명으로 이제 비합리, 불합리 구조에서 이제 막 밀어붙인 건데요. 이게 사실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 이래로 5기 방통위 체제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3인, 2인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5명이 다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있는 그런 상식 밖의 행위와 활동들이 지금 있는 거고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위원 2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있냐, 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결국은 정권을 뺏긴다면 이제 뭐 독임제 기구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그 국토교통부나 법무부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각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후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적어도 방통위는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지만 국회에서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장관들에 대한 해임과 아니면 뭐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네. 방통위는 유배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국회에서 활용하면 그렇죠. 견제를 그걸 할수 해줬어야 있습니다. 되는데 국회에서 좀 안 해줬던 네, 게 좀 네.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최민희 의원 계속해서 최민희 전 의원 지금 계속해서 팬딩 상태에 있는 거 이거 매우 좀 문제다.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주장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속 이것들 법제화 시키든지 뭘 하든지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에서 혹은 여당에서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단식하면서 검찰이 부르는 거를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중인데요. 단식에 대한 비판 이거 어떻게 보세요?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초유의 정부이고요. 그다음에 하루도 여당 대표, 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또는 야당 지도부를 향한 뭐 공격과 비난은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적어도 이전에 이제 뭐 그 여야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거나 좀 몰상식한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저희가 여소야대 전국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이 아니면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협치를 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뭐 1대1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정당 대표들하고 같이 함께 만난다거나 전국이 그런 경색됐을 때 논의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사실 예의라는 거는 일발의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의가 하나도 없다. 예, 어저께 네. 이제 정책위의장이 뭐 텀블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포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텀블러는 물이 있고 포크는 사실은 뭐 그냥 그 소금을 찍어 먹는 그런 수단인데 탈수되면 안 되니까. 예, 먹어야죠. 그것조차도 안 먹으면 죽죠, 사실은. 오늘이 이제 단식 5일차인데 이때부터는 사실 그동안에 있는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장기가 녹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네. 사실은 좀 그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상식 이하의 발언이고 행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번에 방통위원 계실 때 그 김현 의원도 MBC 관련해서 이 방통위에서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어차피 3대 그러니까 3명인데 2대1 구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본인이 참석 안 하고 단식 투쟁을 했었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 원로들도 결국 이제 병려 방문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같이 동조하는 의미에서의 동조 단식이 좀 있죠, 지금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3일차 될 때 이제 단식을, 같이 2대1 단식을 시작했어요? 했고, 어저께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있고, 오늘은 아마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제 릴레이 1일 단식을 하고, 그리고 격려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3일차에 다녀왔는데 쭉 그 생중계로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한결같이 당이 단합을 해라,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진 정권에게 맞서 싸우려면은 대통령이 힘을 내셔야 대표님이 힘을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단결하지 않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대표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힘을 좀 뺏는 그런 거였는데, 여튼 대통령, 죄송, 자꾸 대통령을. 네. 대표님의 단식이 네. 결국은 이렇게 단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최저인 것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단 말이죠. 제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물론 한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강한 야당, 이거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으면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결과 발표하는 곳이 5군데인데요. 리얼미터,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그다음 뉴스토마토, 갤럽, 네. 그리고 RN서치는 2주에 한 번 정도 네, 발표를 네. 하는데, 사실 갤럽 조사를 쭉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표준 지표의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를 놓고 볼 필요는 있다. 오늘도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제 정당 조사는 안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2.5% 빠진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두세 군데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묻는 방식, 그러니까 정당을 먼저 묻느냐 아니면은 정책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뭐 그런 거 다 빼고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검찰에 의한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그러니까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지쳐 있기도 하고 응답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이런 갈등이 표출되니까 좀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냐. 야당이 좀 단결해서 잘 대응해야지 왜 이렇게 그 폭주하는 여당 또는 폭주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반영된 조사 결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9월 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국정감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뭐 잼버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군인 사망 사건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그다음에 핵 폐기수 문제 그다음 방송 장악 문제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법무부 문제 그다음에 뭐 카드 사용과 관련된 것도 나오고 해서 전체 이제 상임위가 작동이 되면 여당의 그 폭주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야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 내지는 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이제 지난 5월 5일 날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일주일가량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대한 것이 뭐 아주 그냥 전 그렇죠. 언론에서 장식을 했는데. 옛날 조국 전 장관 때 그 저도 뭐 보도처럼 느꼈어요. 예, 조국 장관 때 그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제 그 대장동에서 뭐 백현동에서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해서 다시 백현동 가고 대장동 가고 다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거의 뭐 1년 내에 그냥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 하니까 거기서 비롯된 이제 피로감도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됨을 스스로 이제 반성도 하고 사과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윤리 소위에서 정상 참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건데, 사실은 제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양평군 의회에서 다수당에서 그 이제 문제 제기한 저희 당 시의원을 또 제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것을 제명이란 제도로 가는 건 좀 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얼마 전에 일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외교부랑 여권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사퇴해라 제명해라 뭐 난리가 났어요. 윤미향 의원은 비례 의원이라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한가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미사일과 북한 도발을 핵 이런 걸 위험한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런 데 참석하냐 이거 요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는데 상당 부분이 다 무죄로 지금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영수증 없는 1,몇백만 원 정도만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냥 결국은 지금 친일 정부에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먹잇감, 마녀사냥을 찾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너무 쉽게 국회의원을 제명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중요한 거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거죠. 지금 조총련 주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그렇게 학살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추모해주고 이러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맨날 공격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이제 김현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상열님께서 엄청나게 슈퍼챗을 써주시면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현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편에서는 옛날보다 이 투쟁력이 떨어졌다. 투쟁력이요? 너무 정잔타. 열흘밖에 안 됐어요. 너무 정잔타.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이제 좀 나서서 뭔가 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 대표격으로 김현 의원이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좀 감회라 그럴까요? 앞으로 소견이라 할까요? 네,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가 그 폭주를 하고 있고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저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8번에 걸쳐서 독재 그 보수 정권이었고 3번이 저희가 민주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단결 단합해서 투쟁에 나가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3년 동안 공직에 있었고 그 결과는 뭐 당장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부도덕한 행위, 그다음에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그 일련의 흐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김현 전 방통위원, 전 민주당 의원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